저는 항상 이제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전문 영역도 결국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하고 끊임없이 소통해가지고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패닉하는 법이 없이 가장 균형 잡힌 견해를 내는 전문가 1위로 제가 혼자 선정한 분입니다. 김호랑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8.15 집회 직후에 갑자기 400, 500 이럴 때 3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견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때 3단계로 바로 가는 건 옳지 않다라고 견해를 내셨고 교수님 말이 맞았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박수. 수치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교수님은 패닉해서는 안 되고 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네.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모신 이유는 뭐냐면 그런 균형 잡힌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겨울에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 봄은 또 어떨까? 내년 여름이 되면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 백신은 언제쯤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맞을 놈이 나올까? 우리는 언제쯤 여행을 다시 다닐 수 있을까? 저도 무척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좀 큰 틀에서 자잘한 거 말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 100명 손 위아래로 잡아가고 있잖아요. 우선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한 번 이렇게 딱 놓치면 못 잡더라고. 거기서부터 출발해볼까요? 예, 한국이 잘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건 분명하죠. 그렇죠. 발생률, 그러니까 환자 감염률, 치명률 전부 다 그렇고 한국도 2차 확산을 맞아서 사실 많은 나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했는데 야, 저거 400, 500 올라가는 거 보니까 몇몇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때 그거 잡아낼 수 있을까? 해외에서는 어떤 면에서 한국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거에 희망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절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광범위한 역학조사하고 광범위하게 검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손 씻기, 마스크 쓰기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런 문화가 이미 우리한테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그걸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한국을 따라해서 성공하고 있는 곳이 이태리거든요. 이태리에서는 한국 모델을 따랐어요. 저한테까지도 막 인터뷰 요청이 오고 한국을 배워야 되겠다. 그쪽 보건장관이 아예 대놓고 한국을 롤 모델 삼아서 하겠다. 그래서 지금 10만 명 검사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검사하고 역학조사해요. 그리고 접촉자 격리하고 마스크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다른 유럽 국가들이 막 프랑스 10,000명 갔다니까요. 스페인도 10,000명 갔고 다시. 사실 역학조사의 원리는 영국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존 스노우에서 시작된 거고 우리가 그 책으로 배우고 그 책으로 실습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원조는 거긴데. 네, 런던 가면 존 스노우의 그 펍 가서 막 사진도 찍고 오고 교수님 공부할 때. 예, 우리나라가 메르스를 겪으면서 박원순 시장님이 자가격리를 명령하면서 하루 얼마씩 해가지고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잡혔어요. 메르스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렇죠. 자가격리 시키면 내가 어떻게 사냐. 네. 그래서 이제 막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시스템이 되니까 보건소에 나 자가격리자 맞는데 왜 자가격리하라고 명령서를 안 주냐. 빨리 자가격리 명령을 내려달라. 이렇게 이제 쫓아올 정도로. 그걸 시작한 게 박원순 시장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도 자가격리나 접촉자 조사를 확실하게 못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자리를 안 잡아서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르스 때 역학조사하면서 저희도 CCTV나 신용카드나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핸드폰의 GPS나 이런 거를 처음 써봤어요. 그런 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학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 갔다고 동선을 이야기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GPS도 확인하고 차 내비게이션도 확인하고 신용카드 보면서 IT 베이스드로 역학조사를 하는 게 자리를 잡은 거죠. 영국에서 예. 역학조사 시작했는데 예. 우리가
교과서를 새로 쓴 게 맞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 메르스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사례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평택성모병원에서 직접 CCTV를 봤었는데 CCTV 목적이 이런 역학조사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사각지대가 많아서 접촉한 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CCTV 분석해주는 회사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다른 산업 분야에 있던 게 역학조사 안으로 들어온 거군요, 결합해서. 그래서 CCTV 분석하는 회사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조사하려면 신용카드 회사마다 연락해서 공문 보내가지고 쓴 거 달라고 해야 돼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신용카드 총 협회가 있어요.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해주겠다. 그런 협업이 돼서 일이 줄어든 거고 올해 IT랑 연결해가지고 10분 만에 3일 동안 어디를 움직였는지 지도로 쫙 그려주는 거예요. 통합해서. 예,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할 수 있는 거를 메르스 때부터 쌓여왔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안 거예요.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슈퍼전파자 14번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2박 3일을 있었거든요. 그랬죠. 네. 이 사람이 돌아다닌 그거를 정말 이렇게 경찰관처럼 그렇게 찾았거든요. 이 환자가 이 풀대 수액을 들고 걸어 다니는데 이 옆에 휠체어를 밀고 두 분이 지나가는데 그 순간 이 환자가 딱 기침하는데 2명 다 걸리는 거예요. 그 순간을 잡아낸 거네요? 네. 이 사람들 왜 걸렸지? 기침 한 방으로 두 사람이 걸릴 정도였네. 그랬는데 이 환자가 풀대 들고 있다가 몸을 이렇게 움직하면서 기침하는데 그때 쫙 지나가는 사람, 끌고 가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둘 다 걸리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좀 많이 노하우가 생겼었죠. 역학조사관은 그런 의미에서는 탐정이에요. 네, 사실 그런 식의 역학조사는 상상해보지 못했는데 메르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찾지 않으면 그 큰 삼성병원에 왔다 간 사람을 모두 다 자가격리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교과서에 없는 건데 메르스 때 경험했고 예. 그 노하우를 총결합해서 이번에 활용을 했는데 그쵸. 예. 다른 나라에서는 교과서에도 없으니까 우왕좌왕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CCTV를 역학조사에 활용하지? 얼굴 인식을 딱 하면 분석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안면식. 예, 그런 거를 연계해야지만 사실 가능한 거여서 이제 해외에서는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한국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8.15 이후에 해외에서 교수님한테 연락 오는 것도 있어요? 최근엔 포기한 것 같아요. 초반에 네, 물어보다가 초반에는 진짜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무조건 대놓고 막 온갖 질문을 막 한 페이지 써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 스카이프부터 시작해서 모든 화상 프로그램 뭐든지 좋으니까 얘기하자 그러고 막 새벽 1시, 2시에 전화도 오고 막 이랬어요. 네. 지금은 기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3월, 4월 달까지만 해도 환자 수 0명이 목표였어요. 실제 총선할 때 거의 환자 수가 제로에 가까웠고 총선도 아주 성공적으로 치렀고 4월 말 되니까 0이 막 한 3일씩 나오고 맞아요. 막 이랬잖아요. 거의 종식되어 간다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마스크 좀 벗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종식이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들 예. 생각하기 시작했었죠. 그게 깨진 게 이번 8.15예요. 사실 이태원발이 났을 때도 놀라긴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용카드나 CCTV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연락처를 적질 않으니까. 엉터리로 적거나 그리고 그 클럽을 30분, 1시간 간격으로 계속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QR코드로 확인하는 방법이 만들어졌고 이제 서울시에서 익명검사 도입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검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것도 이태원 발도 거의 잡혀갔어요. 그렇죠. 거의 이제 일단락이 되어 가다가 8.15가 빵 터진 거죠. 그렇죠. 이태원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 판매하고 개척교회, 그렇죠. 요양원, 10명, 20명 단위로 나오긴 했었어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국을 연수 문제 풀듯이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때 한 30명 수준이 맞습니다.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광화문 집회가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주 0이 아니다 보니까 30명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이 사람들이 적반하장으로 니네가 바이러스를 퍼뜨린 거다. 그리고 너도 한번 걸려봐라. 그러니까. 이러고 검사를 안 하고 나는 검사를 안 할 거야. 안 하고 심지어는 내가 환자도 아닌데 정부에서 나를 환자로 만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두려고 완전히 한다. 새로운- 우리 방역당국에 하는 사람들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반응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굉장히 빠르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하지 말라, 심지어는 핸드폰을 꺼놓고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역학조사하는 선생님들이 연락을 해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경찰이랑 같이 찾아갔다. 신천지하고 이태원 때는 일단 한 1, 2주 안에 노출된 사람의 검사가 끝났어요. 근데 광복절은 한 달이 되는데도 검사를 다 안 아직도 안 받은. 끝난 거죠. 예. 네. 그리고 신천지 때는 어쨌든 명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단을 들고 쫓아다녔고 중간에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검사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명단에 없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검사를 받고 싶다. 회장님이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거꾸로죠. 그래서 어떻게 방역당국의 기조가 바뀐 겁니까? 영은 못 만들겠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영은 이제 앞으로 불가능하겠다. 그리고 이태원이랑 신천지는 환자가 많았어도 다 20, 30대였어요. 그래서 중환자실 문제는 없었어요. 중환자실 문제는 그 경북의 청도 대남병원 그 이제 정신 요양 시설에서 생겼을 때만 문제였지. 그랬는데 광복절 관련해서 다 70대, 60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참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고 예. 그런 분들이 아직도 검사를 안 받고 곳곳에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키고 그래서 지금도 감염 경로 모르는 사람이 지금 25%에서 30%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기가 누구한테 감염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그때 8월 15일 날 서울시 광화문 중구에 모였던 사람의 모빌리티 결과를 받았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움직임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모인 사람이 70대 남자. 그 다음에 70대 여자, 60대 남자, 60대 여자. 그러니까 8월 15일 날 광화문에는 다 이 노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전국에서. 그렇죠. 전국으로 다 버스로 와가지고 다 이제 흩어진 정말 거죠.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아주. 네, 상상할 수도 없는 감염 폭파 실험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방역당국의 기조가 그래서 네. 예전에는 모조리 다 잡아내서 종식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여전히 참석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많고 영은 불가능하다. 네. 우리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제하자. 예, 그러니까 기조가 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상황을 보니까 계속해서 심지어는 야당까지 합세해서 검사를 조작하는 거 아니냐, 집회 자유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자꾸 부추기고 있으니까. 부추기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없어질 게 아닌 거죠.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이제 암암리에 흩어질 판인데 한쪽에서 그렇게 부추기고 있으니까. 이건 안 없어지겠다. 네, 그래서 약간 기조가 사망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중환자실 역량을 좀 높이자. 네. 그래서 이번에 제일 힘들었던 게 중환자실이 이제 부족해진 거예요. 저희가 이제 7, 8월에 중간평가를 한 5번 했거든요. 분야별로. 근데 마지막 5번을 채 못하고 8.15가 터진 거예요. 그때 목표는 하루에 1,000명씩 열흘간 10,000명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중환자실에 문제가 없게끔 준비를 하자. 이게 우리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중환자실 몇 개 만들어야 되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교육을 시켜서 중환자실 일할 인력을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 평가도 완료하지만 오늘 연락 왔는데 이제 다다음 주에 마지막 평가하자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4, 5월에 경험했던 막 제로가 이어지고 이런 거는 어렵다 이제. 예, 이제는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100명 이하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로 쭉 관리해 나간다. 예. 이게 현실의 목표다. 가장 희망적인 건 50명 밑인데 50에서 100명 사이면 좋겠다. 그리고 연령이 지금은 너무 노인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이 많이 나왔을 때 가장 위기라는 사인이 뭐냐면 사후 확진을 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 신천지 사건이 터졌을 때 맞아요. 집에서 사망했는데 검사해 보니까 코로나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걸렸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사망한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길에서 쓰러져서 사망했는데 응급실 데리고 와서 검사해 보니까 확진이 나왔다. 이런 사례가 그때 이제 몇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거기 8.15 터지고 나서 제가 알기로 한 19명 정도 응급실 도착하자마자 사망하거나 얼마 안 있어서 사망했는데 확진 나온 케이스. 이제 이런 케이스는 역학조사도 전혀 안 되죠. 이분이 그렇죠. 어떻게 해서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위급한 사인이거든요. 근데 8월 15일 지나고 바로 중환자가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입원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으면 이제 심해져서 중환자실로 가게 돼요. 그래서 중환자실의 피크는 한 9월 10일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은 아직 피크가 안 끝났어요. 그때 한 17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145명 정도니까 아직도 병원에서 중환자실 치료하시는 의료진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럼 올 겨울은 그냥 이 상태로 쭉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50명 이하면 좋겠지만 50명, 100명 사이가 현실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전국 그렇죠. 어디에 퍼져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여전히. 네, 여전히 방문 판매 다단계, 교회 교회. 모임, 그다음에 요양원, 요양시설, 의료기관 이 세 개는 서로 조금씩 겹쳐 있어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은 본인이 직접 방문 판매 사장님도 하면서 그분들이 또 아무래도 요양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네, 서로 겹쳐 있어가지고 지금도 거의 메인은 거기 세 군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군데가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신고도 안 한 방문 판매 업종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계속 강남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 오피스텔 굉장히 많아서 개척교회도 굉장히 소규모로 가정집에서 모이고 이러니까 그렇죠. 요양원, 의료기관은 어차피 노인들이 모여 계신 곳이어서 종사자들이 조금이라도 밖에 나가서 접촉하고 들어오면 예. 다 걸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방역 당국에서 8.15 때문에 0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해졌다. 100명 이하로 관리하자. 8.15가 한 번 더 있으면 또 폭발할 텐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 상태로 올 겨울도 나고 내년 봄까지도 계속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수학적 모델링을 해서 환자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0.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0.6명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 초기 때처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주 후에 10월 6일쯤 되면 하루 환자 40명이에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10월 6일까지 그게 유지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추석 때 분명히 섞일 거잖아요. 접촉이 늘어날 거고. 거기서 커질 거거든요. 또 뭐 100명, 200명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예. 저희 걱정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15일 직전에는 한 20명, 30명 수준이었는데 400명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50명 이상 6, 70명 되는 수준에서 집회를 해서 8.15처럼 모이면 저희 모델링에 의하면 하루에 800명까지 나와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으면 예. 다 감옥에 넣어야 돼. 아우 진짜. 자, 그러면 1단계는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다가 무슨 집회 같은 게 하나 터지면 이제 2.5단계, 3단계 또 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유럽이 한번 겪었으니까 재확산이 비슷한 규모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크게 오더라고. 그렇죠. 한번 겪어도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 우리가 백신 맞아도 돼, 이제. 그건 언제쯤 돼야 될까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백신 개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보통 백신 개발하는데 한 10년에서 12년 걸리거든요. 10년. 야. 예.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한 20개 정도가 임상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동물 실험에서 안전하고 효과가 보이는 것만 뽑아서 사람한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동물 실험만 하고 사람한테 못 오는 게 90%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한테 지금 시작한 그걸 임상시험. 통과한 게 20개나 된다. 예, 현재. 예, 그게 지금 이제 20개나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단 한 개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한 개. 한국이 다른 나라랑 협력해서 하는 거는 이제 한 서너 개 있어요. 근데 백신은 일단 인구가 좀 많아야 돼요. 인구가 많아야 돼요? 네. 한국이 기술이 떨어지거나 그런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12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동안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인구가 3억에서 5억 된다.
그러면 내수만으로도 가능해요. 아. 네. 근데 한국은 5천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내용으로만 쓸 것 같으면 이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 팔 정도로 아주 큰 빅파마가 한국에 없어요. 큰 제약회사가 없는 거예요. 화이자,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큰 빅파마들이 있어야지만 백신을 개발해서 그걸 전 세계에 팔고 전 세계에 팔기 전에는 일단 자국에서 팔고 이게 돼야지 이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옛날에 생산하던 것조차도 한국에서 유지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더 싼 거예요. 한국에서 직접 만들어서 지금 예방접종 하고 있는 거는 사실 몇 개 안 돼요. 인플루엔자, 수두, B형 간염, 뭐 요 정도.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수입하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인구가 엄청 많으니까 뭘 개발해도 다 되잖아요. 중국은 한 20개 이상 백신을 다 자체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돼 있고 아주 초기부터 백신 개발을 해왔던 러시아나 일본이 기술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인도도 인구가 많잖아요. 인도도 후발주자였지만 인도 안에 이제 SI라고 시럼 인스티튜트라는 굉장히 큰 백신 회사가 있어요. 2000년도에 한국에서 홍역 풍진, MR 전국 한번 접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백신을 인도에서 생산해서 수입해서 맞췄어요. 일단 인구가 받쳐줘야 되는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토대가 좀 약한 거예요. 백신 개발하고 있고 이 정도면 우리가 안전하게 맞아도 되겠다 싶은 시점이 언제쯤 올까요? 내년 상반기요? 내년 상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임상 3상이 끝나는 게 한두 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개발이 끝난 거고요. 충분히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기다려 봐야 돼요. 임상 3상이 아무리 많아도 몇만 명 수준이거든요. 근데 백신 부작용이라는 거는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맞춰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상시험은 대부분 임상시험에 들어오는 조건이 있어요. 젊고 건강한 사람, 나이 들고 몸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대상으로 임상시험 안 하잖아요. 근데 판매를 시작하면 그렇죠. 예, 나이도 들고 몸에 기저질환도 있고 이런 사람들 다 맞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맞아도 괜찮은지를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죠. 그리고 워낙 프로토콜 상에도 예방접종을 하고 한 6개월 정도는 봐서 꽤 오랫동안 장기 후유증이 없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적어도 여름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상황을 여름까지 내년 여름 정도 되면 우리 거는 뭐 안전했다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좀 윤곽이 좀 드러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생산 역량이에요. 저 백신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만들 공장이 별로 없고 또 이번에 지금 독감 백신 뭐 콜드체인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백신별로 냉동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 냉장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 상온에둬도 괜찮은 거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콜드체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조금만 상온에 노출돼도 바로 변질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쓰기 어려워요. 스테빌리티라고 해서 안정성이라고 그러는데 웬만해도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이제 스테빌리티가 있어야 되고 또 효과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가격도 중요하죠. 전 국민이 다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과 같은 한 50명 남짓의 상황이 큰 변화 없이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내년 여름께나 돼야 어느 놈이 훌륭한 백신인지 판별이 될 것이고 그럼 우리만 맞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여행 갈 나라도 맞아야 되니까 그거를 그럼 내년 겨울이나 돼야 과거하고 비슷한 정도로 여행을 할 수 내년 겨울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많은 인구가 다 맞을 만큼 생산이 되고 네. 실제 접종이 다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치겠네. 내년까지는 어렵고 내후년까지 가능하면 굉장히 낙관적인 시나리오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백신 전문가들하고 줌 회의를 했는데 많은 백신 전문가들이 최소 3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년이요? 코로나 걸려서 얼음 주사 맞아. 이렇게 되고 여행 다닐 때도 코로나 안 할 상황이 되려면 3년 정도 가야 된다. 예, 예. 백신도 문제지만 백신 말고 이게 현실적인 전망인 거죠. 예, 치료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어도 효과가 100%인 백신은 없거든요. 지금 독감은
예방접종 맞았어도 걸릴 수가 있는데 타미플루나 이런 약이 있잖아요. 약 개발은 더 힘들거든요. 정신 자세를 바꿔야 되겠구나. 아예. 예. 한 3년 정도 가는 싸움이고 요 속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려고 생각해야지 옛날처럼 막 여행 다니는 날이 빨리 그게 안 되는 거구나. 자꾸 그런 상상을 하면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백신 얘기도 많이 하지 말라고 해요. 계속 올해 초부터 막 백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지치잖아요. 도대체 네. 언제 나온다는 거야.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과거에 자유롭던 왁작지껄하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그립잖아요. 여행도 막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죠.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갔나? 그렇죠. 한 3년 정도는 봐야 예전에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이에는 지금보다 좀 나아질 수는 있으나 예? 완전히 똑같아질 수는 없다. 완전히 자유롭진 않고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관리를 잘하고 있잖아요. 대만도 잘 관리하고 있고 뉴질랜드도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호주도 잘 관리하고 있고. 그럼 예를 들면 버블 트래블이라고 해서 잘하는 나라들끼리 서로 잘하는 나라들끼리만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등급을 나눠가지고 위험한 나라는 와서 자가격리 한 다음에 여행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바로 서로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나라끼리의 여행 상품만 서로 개발한다든가. 왜냐면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싶거든요. 그렇죠. 저기 몽골 초원에 가면 바이러스가 어디 있겠어요. 몽골 초원. 예. 그러니까 그런 데가 각광을 받을 확률이 크고 러시아도 뭐 큰 도시 말고는 거의 뭐 통통 비었잖아요. 그런 데로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생각을 바꿔야 바꾸면 된다. 예, 바꾸면 하여튼 내가 가능하지 다니던 않을까. 곳을 똑같이 다닐 수 있다고는 앞으로 3년간은 생각하지 말고 새로 개발해라. 왁자지껄한 도시 여행은 힘들고 거의 사람 없는 뭐 사막 여행, 그 사막 횡단, 뭐 몽골 사막 횡단 여행 뭐 이런 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사람 한두 명 만나면 잘 하루 만나는. 확진자 수 100명 이하인 나라끼리 예를 들어서 예, 여행 상품 그러니까 굉장히 개발한다든가. 관리가 잘 되는 나라끼리 서로 충분히 이 사람은 안전하다. 뭐 출발하기 전에 검사하고 도착해서 뭐 일주일 내에 검사하고 뭐 여행 시작해도 좋다. 뭐 이런 식의 협정을 그럼 휴가가 엄청 맺는다든지. 길어져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도 도착했어도 그 기간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도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럼 휴가를 직장이 한 달은 줘야 되네. 그건 바꿔야죠. 좋네. 예, 그건 바뀌어야죠. 바꿔야 된다. 휴가도.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대충 그림이 그려졌어요. 얘기 쭉 하시니까 재밌죠? 뉴스 공장은 짧은데. 그러네요. 가끔씩 나와가지고 한 번씩 정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어. 푹 빠져서 들었네.